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6시간 동안 고려시대 부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연속 3시간은 고려 정치 파트를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일단 고려 전체 정치 한 3분의 2 정도를 제가 쭉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느 왕의 무슨 업적, 어느 왕의 무슨 업적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는 이제 고려의 주요 왕들 있죠. 네, 그분들은 항상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단 그들 가지고 문제에서 틀릴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요즘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죄송합니다. 고려 11세기와 12세기 왕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돼요.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요. 6분 있거든요. 11세기, 12세기 이 시기 왕들 좀 주목해 주시고요. 무신정권기라고 하면 최충원, 최후의 주요 여러 가지 활동 상황도 보셔야 되겠지만 특히 시험 문제에서 난이도 좀 헷갈리게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시기에 나오는 각종 봉기들이에요. 일단 봉기의 성격. 반무신 세력들이 일으키는 봉기도 하나가 있고요. 농민들이 조세 수탈에 저항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신분 해방을 요구하는 만적의 그런 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기 분류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봉기가 한 1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 10개가 정확히 최충원 시기인 건지 아니면 그 전에 경대승 시기였는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음희 시기인지 정확하게 시기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고려 정치 파트 첫 번째 시작하는 시간이니만큼 전체 흐름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는 918년에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면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건국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수습해야 될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일단 밑으로 가면 후백제도 있고 신라도 있죠. 그래서 후삼국 통일 과정이 앞으로 20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후삼국 닥통일하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완벽한 고려 모습이 등장을 해요. 쭉 가다가 1392년 조선이 건국되면서 멸망을 합니다. 전체 기간적으로 보시면 대략 470년간의 역사를 보여요. 조선이 518년이거든요. 거의 차이 없어요. 둘 다 5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시기를 모두 5단계로 끊어보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태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요. 6번째 임금 성종까지가 있는데 여러분 고려의 성종이나 조선의 성종은 기본적으로 통치제도 정비가 거의 마무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룰 성자를 써서 성종이라고 불러주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는 국가 기틀을 마련했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회가 좀 정리가 되다 보니까 서서히 특권을 누리는 세력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는 그런 세력들을 바로 문벌 귀족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문벌 귀족이 고려 사회를 대략 한 170년 정도 주도를 하게 돼요. 이때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1세기와 12세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벌 귀족을 학문적으로 보자면 정말 그러니까 학문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식인층이에요. 지식인층인들이 철저하게 독점하는 사회가 돼버리면 당연히 군인 세력들의 반발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연도 외우는 거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제시하는 연도를 여러분께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1170년 무신정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정확히 100년 동안 무신정권기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10명의 무신 집권자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무신정권기 이제 중반 정도에 가면 최우가 등장하게 되고요. 최충원의 아들이에요. 그 최우 시기가 되면 우리가 몽골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그때부터 40여 년 대몽황진기가 시작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패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되는데 바로 원간섭기라고 불러줍니다. 이때 여러분들 직속령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고려 전체가 직속령은 아니에요. 이건 어떤 결과물이냐면 고려가 40여 년 항쟁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극렬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저항했었던 걸 원나라에서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완벽하게 식민지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고려라는 국호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고려인들이 왕 자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섭기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여러분 몽골족이 지배했던 지역 중에서요. 이렇게 간접 지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대몽황쟁 패하긴 했었지만 완벽하게 얻은 게 없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원간섭기가 80여 년 정도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시기는 여러분들 아시는 공민왕 때부터 출발하는데 그때는 40여 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기 이렇게 진행을 해요. 일단 오늘 제 목표는 국가기틀 마련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무신정권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는요. 고려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제도사 파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요. 고려시대 여러 이제 대외 침략을 많이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대외 항쟁 부분을 하나 공부하고요. 그리고는 원나라 간섭기와 말기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시간의 흐름을 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교재에서는 여러분들 페이지 확인하셨죠?
네, 강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교재 일일이 제가 짚어드리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태조 왕건에서부터 출발하도록 할 텐데 태조 왕건은 볼 게 되게 많아요. 단 시험에서 틀릴 건 하나도 없어요. 먼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태조 왕건이 어떻게 고려를 건국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후삼국을 어떻게 통일하는지 과정을 보시는데 기준은 당연히 918년이에요. 그러니까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우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연호를 천계라고 합니다. 독자적인 연호를 쓴 것이기 때문에 항상 연호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궁예가 도읍지를 정했던 것은 처음엔 송악이었다가 철원 갔어요. 그러면 왕건은 나라 건국하면 다시 송악으로 돌아오겠죠. 왜냐? 송악이라는 곳은 태조 왕건의 정치 1번지, 가장 핵심적인 정책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 그 전에 왕건이 궁예 밑에서 어떻게 있었을까요? 그 과정을 좀 살펴보는데 여러분 그가 나라를 건국할 때가요. 나이 40 이제 시작될 때예요. 그럼 이때를 살펴보신다면 왕건이 20대, 30대였던 시기였겠구나. 그러니까 아직은 젊어요. 그래서 궁예 휘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서히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는데 이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지역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나주예요. 나주라고 하면 여러분 배조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전라도 나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당시 여러분들 구역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아직은 발해가 멸망한 단계가 아니에요. 발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후고구려가 있고요. 밑에 후백제가 있고 그리고 신라가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 나주 일대 같은 경우는 견훤 밑에 들어가기를 좀 마지막까지 좀 거부했었던 그런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왕건이 그걸 놓치질 않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왕건 집안은 해상 세력이죠. 그래서 그가 배를 끌고 가고 난 다음에 이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왕건에게 정책 또 다른 기반이다라고 하면 나주 지역을 얘기하셔야 돼요. 여담이지만 왕건이 부인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우리나라 역대 통치자 중에서 가장 부인이 많은 29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이제 부인이자 왕후가 있어요. 그가 바로 나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부인과 태조 왕건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태조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왕인 해종이 됩니다. 그래서 나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왕건에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주를 점령을 했고요. 근데 그 옛날에는 나주를 뭐라고 했냐면 여기를 또 금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세력을 계속 키워서 궁예 밑에서 시중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호족의 추대를 받아서 이제 왕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8년 동안 해야 될 것은 후삼국 통일 과정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습 들어가는 건데 일단 첫 번째 변화가 보이는 것은 위쪽에 발해가 되겠습니다. 거란의 침입을 받아서 발해가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유민들이 넘어오는데 그때 떠오르는 인물 없을까요? 대광현이라고 있어요. 대광현. 자, 그래서 대광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해 유민들이 내려왔을 때 그들을 받아주면서 관직도 내려주고요. 그들이 조상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까지 허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쪽은 정리가 됐고요. 아래쪽 볼게요. 자, 여기 남아있는 세력 중에서 군사적으로 가장 강성했었던 것이 후백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후백제 견훤 같은 경우는 신라를 먼저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가 직접 군대를 끌고 신라를 압박하게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신라 맨 마지막에서 바로 전대왕이 경혜왕이에요. 그 경혜왕이 피살을 당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신라가 고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왕건이 거절하지 않아요. 왕건이 직접 군대를 끌고 신라를 도와주러 갔고 그 과정 속에서 후백제의 군대와 고려의 군대가 충돌을 해요. 그게 927년인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졌어요. 이때가 어디냐면 공산전투라고 해서 대구에 가시면 팔공산이라고 있어요. 그 일대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공산전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그냥 정말 간신히 왕건이 살아난 정도였었어요. 정말 국가적 위기를 엄청나게 많이 겪었는데 그런데 다시 3년 있다가 반격이 들어갔고 안동에서 전투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930년에 있었던 고창 전투예요. 여기서는 패했었던 왕건의 군대가 여기서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왕건이 호족을 대하는 자세예요. 견훤 같은 경우는 내가 잘났어. 나의 군사력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 후백제의 경제적 기반이 탄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가 세다라는 걸 강조해서 호족도 약간 억압하려고 하는 걸 가요. 반면에 왕건 같은 경우는 낮춥니다. 자기 자세를. 그러다 보니까 안동 지역의 호족들이 그를 후원하게 되고 그 덕분에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후백제와 고려의 판도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거 있을 거예요. 후백제 안에서 내분이 벌어지죠. 견훤에게는 1, 2, 3, 4 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네 번째 아들
다음 왕으로 이제 미리 찜을 해뒀어요. 근데 문제는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아들의 엄마와 이 네 번째 아들의 엄마가 다르다 보니까 결국 이 첫 번째 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신검이라는 아들이 결국 견훤을 절에다 가둬버립니다. 근데 또 견훤이 대단한 게요. 그 절을 3개월 만에 또 탈출을 해요. 탈출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왕건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고 그러면서 고려로 들어가게 돼요. 자, 이게 바로 이제 935년 전체적인 후백제의 상황이에요. 이건 여러분께서 드라마를 통해서도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싶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신라가 왕건에게 항복을 합니다. 똑같은 935년이에요. 자, 지금까지 내려온 데 있어서 암기하는 귀찮음은 있지만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하나도 없죠. 문제에서 틀릴 거 없을 것 같죠. 문제에서 틀리시면 여러분 이 상황 틀려요. 여기 여러분 같은 연도입니다. 몇 달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서 순서 잘 기억해 두세요. 견훤이 투항하고 난 다음에 신라가 항복을 하는 순서예요. 정확히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앞에서 시급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경순왕의 본명이 김부예요. 경순왕이 항복을 하자 경주일대를 그래 다시 주죠. 이걸 바로 시급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를 그 일대 통치할 수 있는 사심관으로 임명해서 고려 최초의 사심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신라마저 항복하였으니까 남아있는 건 후백제. 결국 견훤은 이미 여기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고려의 군대와 후백제의 군대가 전투를 벌였거든요. 이 전투에서 당연히 고려 군대가 승리하면서 후백제에 물려주고 전체적으로 후삼국 통일됩니다. 이게 바로 1, 2천 전투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1, 2천 전투가 시험에서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 순서를 중심으로 하셔서 여러분께서 암기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태조의 두 번째 페이지예요. 여기서는 태조의 전체적인 통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태조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는 일반 백성의 마음을 얻었던 거고요. 두 번째 호족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얻었냐라고 봤더니 취민 유도를 통해서 얻었대요. 취민 유도라고 하는 건 백성을 수치하는 데 있어서 근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훤이라든지 궁예의 군대가 조금 많이 수차를 했나 봐요. 반면에 궁예가 왕건은 뭐라고 했냐면 백성들에게 10분의 1 이상 걷지 말아라고 해서 철저하게 그 규율을 지키려고 했었고 흑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예전에 고구려에 있었던 진대법의 여러분 새로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빈곤에 있을 때 식량을 빌려주려고 노력했었더라. 자, 그리고 이제 호족 통합에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보셨던 왕시성을 하사한다라든지 토지를 나눠줍니다. 역분전, 명칭은 기억하시고요. 정략 결혼을 해요. 그래서 힘 있는 호족만 있으면 그 딸들과 다 결혼하다 보니까 부인이 29명에까지 이르게 되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실 거고요. 요 단어만 주의하세요. 중패비사. 되게 비장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가벼워요. 패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결혼할 때 보면 폐물 주고받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석이나 폐물 같은 거 무겁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물을 무겁게 주고 사라는 건 말씀이거든요. 말을 가벼이 한다. 그러니까 나를 낮추면서 선물을 듬뿍 얹어다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패비사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후족 통제도 들어가야 돼요. 이때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사심관 제도, 두 번째 기인 제도. 여러분 사심관 제도 잠깐만 설명 좀 들어갈게요. 사심관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아까 고려에서 최초로 사심관에 임명되는 사람이 신라 경순왕이었던 김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김부라고 하는 사람 볼게요. 그가 신라를 다스리고 있다가 왕건한테 항복을 했습니다. 왕건이 다시 그에게 이 경주 땅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사심관으로 임명을 했대요. 이건 이런 식인 거예요. 어차피 왕건의 입장에서는 각 지역에 대해서 영향력을 다 행사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이런 대호족들 있죠. 그 호족들 어차피 여기 이제 머무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여전히 이 해당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테니 그 자체의 권한을 인정하겠다. 가령 그래도 해당 지역에 있었던 호족들 중에서도 조금 센 쪽 있죠. 그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겠다. 단 만약에 이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경우 당신 연대 책임져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 지배 형식을 위해서 만들어준 제도가 바로 사심관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각 지역에 있었던 대호족들이 중앙에 와서 머무르면서 동시에 지방을 견제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고요. 기인이라고 하는 건요. 각 지역마다 또 소호족들이 있겠죠. 그들의 자제 중에 한 사람을 수도에 머무르게끔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사심관 아니죠. 이 기인 제도랑 대단히 좀 비슷한 형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뭐가 있었냐면
상수리 제도가 있었어요. 요건 통일신라 시대 때 나왔죠. 차이가 뭐냐면 요거는 호족의 아들이 올라가는 거라면 여기는 상술이라고 하면 지방 세력과 본인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듯 하면서 살짝 다른 것이 기인 제도와 상수리 제도예요. 자, 이번에는 북진 쪽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국가 이름은 굳이 고려라고 명명한 것은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고구려 옛 도읍지 평양은요, 고구려 멸망하고 난 다음에 거의 폐허 수준이에요. 근데 거기를 다시 다 복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쪽에 있는 도읍지라는 의미로 서경이라고 명명하게 돼요. 근데 서경은 단순하게 여러분들 그냥 서쪽에 있는 도읍지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건은 죽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서경이 되게 중요한 땅이니까 고려의 왕들은 1년 중에 적어도 100일 이상을 서경에 머무르라 라고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개경에 가면 여러분들 왕궁이 있고 관청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걸 서경에도 만들어둬요. 그러니까 왕이 언제든지 가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둡니다. 뿐만 아니에요. 고려는 우리나라에서 의학 시스템이 갖춰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고려에 있었던 국립의료원이라고 하면 대비원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의 국립의료원입니다. 근데 개경에 있어요. 네, 동쪽에 있다 서쪽에 있다 해서 동서대비원이라고 했는데 그걸 서경에도 분사 시스템을 만들어둬요. 자,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주는 걸 분사제도라고 불러줍니다. 되셨어요? 그만큼 서경의 위상이 대단히 강해요. 네, 이렇게 대단히 강했었던 서경의 위상이 언제 딱 꺾이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진압되고 난 다음에 안 되겠어. 다 원상복귀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서경이 아주 중요한 곳이었고요. 자, 그리고 위쪽에 있었던 발해를 무너뜨렸던 것이 거련이었죠. 거련이 태조가 이제 나라를 세우고 막 이러고 난 다음에 낙타 50마리를 선물로 보내줬어요. 그 낙타 50마리를 만부교라고 하는 개경에 있는 다리 밑에서 굶겨 죽여버립니다. 거래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영토 확장으로 이어져요. 여러분들 통일신라의 영토는 대동강까지입니다. 근데 계속 북진이라고 해서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청천강까지 올라가요. 대동강에서 청천강까지 영토 확장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리고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사상적 종교적인 부분을 봤을 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불교와 유교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약간 5대5예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삼국시대라든지 뭐 통일신라 발해가 있던 그 시대 같은 경우는 불교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진짜 제 마음이에요. 한 70, 80 정도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유학이 들어오면서 국학이 설립되고 뭐 이런 정도 단계였어요. 근데 고려 시대가 되면 거의 5대5 지분으로 가다가 조선 시대로 가면 거의 유학 중심으로 가고 불교의 위상이 좀 많이 약해지죠. 자, 그러면 그 불교의 위상을 아주 이제 강조했었던 게 누구냐면 태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조 같은 경우는 아까 아예 그냥 국가적 차원에서 불교 행사를 지정을 해요. 그것이 바로 연등회와 팔관회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연등회랑 팔관회가 잘 나오는데요. 이 연등회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는 그 연등 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로 이제 정월, 그러니까 1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열리고요. 팔관회 같은 경우는 10월이나 11월 달 정도에 많이 열려요. 이 정도만 들어두시면 나중에 불교 파트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풍수지리설도 중요하게 생각하더이더라. 고려에서는 틈틈이 풍수지리설이 나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기운이 있다, 이 땅은 기운이 모자르다. 그러면 기운이 모자란 땅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약을 먹어서라도 기운을 보충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찰을 건립합니다. 이걸 바로 비보사찰이라고 불러줘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나의 신하들아, 그리고 후대의 왕들아, 이런 거 따라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글들을 남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계, 계백요서, 훈요 10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두 개는 관리들이 따라야 될 것이 되겠고요. 여기는 후대 왕들이 따라야 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기는 현재 남아있지는 않아요. 네, 요건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관련된 사료가요. 그동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학교 다니시면서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가장 후반부에 사료 한꺼번에 보여드릴 텐데요. 그때 여러분께서 옛 기억을 되살려서 그거였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틀릴 건 없는데 기본을 깐는 시간 엄청나게 많이 걸리죠. 역사가 공이 좀 많이 들어가요. 자, 이번에는요. 태조 왕건 이후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워낙 부인이 많다 보니까 그 아래에서 태어난 아들만 25명이에요. 그러다 보니
두 번째 임금, 세 번째 임금, 네 번째 임금이 다 같이 태조 왕건의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통합해서 6년에서 7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조금 일찍 사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광종은 한 30여 년 집권하면서 고려 사회를 아주 확실하게 잡아가는 거죠. 해종이 왜 이렇게 빨리 죽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스트레스가 되게 컸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왜 그러냐? 왕자가 25명이었다는 건 적어도 외갓집이 뭐 15집 이상은 돼요. 왜냐하면 어떤 호족 같은 경우는 자기 딸을 이제 뭐 2명을 이렇게 왕건에게 결혼을 시키기도 했으니까. 아무튼 그러다 보니 태조 왕건 이후에 자기 외손자를 왕으로 이제 올리고자 하는 호족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힘겨루기 과정 속에서 유명한 왕괴 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 진압당해요. 진압은 당하지만 전체적으로 왕의 계승을 둘러싸고 호족 안에서 경쟁이 치열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정종이 왕이 되니 정종은 분위기 쇄신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수도 개경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도읍지를 옮겨서 분위기 쇄신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혹시 예상하는 곳은 어딜까요? 일단 나주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서경입니다. 자, 그래서 정종 시기 때는요, 서경으로의 천도를 시도를 해요. 이 서경천도 이야기 나올 때 함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왕십념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당시 이제 서경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태조 왕건의 사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래요. 일단 집안 친척도 있으니까 서경으로 옮기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였으나 그도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정종하면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광군이에요. 이 광군은 일단 고려 건국대 초창기 때 저쪽에서 계속 거란족 이야기 좀 해드렸죠. 이 거란족 세력이 많다 보니까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군대를 광군이라고 하고요. 근데 특수군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지방에 있는 농민들 다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찌됐거나 그 지방에 있는 농민들을 불러다가 훈련시키고 그들을 조일 만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뭐냐? 광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어찌됐거나 해종과 정종이 좀 이른 나이에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광종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한동안은 전 별로 관심 없어요. 전 잘 몰라요 라면서 고개를 낮춥니다. 한 7년 정도는 그렇게 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자기 세력이 형성되고 난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자기 색깔을 드러내요. 그가 추진하는 확실한 색깔은 바로 뭐냐? 왕권 강화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호족을 약화시키려고 해요. 칭제 건원이라고 하는 건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쓰겠답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숙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광종은 그걸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광종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주연공부법.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study는 N이에요. 조세라든지 곡물 같은 거 수치를 하는 데 있어서 지방관들이 과다 수치를 해서 백성들 힘들 때가 있어요. 고려지 못하도록 일정량 지정해 주는 것을 주연공부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호족들의 재산 중에 한 축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보니까 원래 호족의 노비가 아니었는데 사회가 뒤숭숭한 과정 속에서 노비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신분을 원상태로 돌려준 것이 노비안건법이 되겠고요. 그 전까지는 호족들 과거 시험 하나 없이 추천받아서 관직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광종이 발음이 꼬였어요. 광종이 난 그런 거 싫어.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직접 뽑아 쓰겠어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제가 되겠습니다. 공복 또는 관복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색깔 모두 몇 개가 나있냐? 4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제가요 그동안 강의 뭐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10강 진행하면서 관복 색깔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자비청, 자비청황 기억내세요? 자비청 3가지 썼던 것은 백제 고유왕인 거고요. 자비청황 이래서 4가지 색깔을 썼던 것은 신라 버풍왕 때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색깔이 같냐? 아닙니다. 자자만 같고요. 자단비녹이에요. 그래서 광종 시기 때는 자단비녹 4가지 색깔을 씁니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서는 색깔 같은 거 안 나와요. 그래서 관복의 색깔하면 요 3가지 경우. 자, 고이왕입니다. 자비청, 신라 버풍왕입니다. 자비청황, 그리고 고려 광종입니다. 자단비녹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칭제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종 같은 경우는
직위초년부터 독자적인 연호를 써요. 그게 바로 뭐냐면 광덕, 내중에는 중풍 이렇게 바꿔 쓰게 돼요. 그러면서 임금이 그러니까 그냥 임금도 아니고 황제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은 황도라 부르겠다라 해서 개경을 황도라고 부르고요. 그럼 서도는 어디가 될까요? 서경을 그렇게 불러줘요. 그래서 그만큼 위상을 강화시켜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왕권을 강화시켰고요. 여기에 반발하는 호족 세력, 공신 세력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상이 뭐라고 남았냐면 기존에 있었던 신하 중에서 구신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41명밖에 없었대요. 그럼 이런 모든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왕이 혼자 다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어떤 개혁도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이 개혁을 성사시켜줄 서포터즈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자가 누구인가 봤더니 광종은 쌍기였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저 사람이 고려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고려 인물이 아니라 중국 후주 인물이에요. 중국 후주에서 사신으로 왔는데 그 광종이 보기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후주 왕에게 편지를 써서 나 이 사람 지금 내 사람 쓰고 싶으니까 귀하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귀하시킨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종 같은 경우는 이 호족이나 육두불미 견제하기 위해서 순수 국내파보다는 오히려 해외파를 조금 선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광종시기에 아주 또 중요하게 살펴볼 중국의 흐름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중국하면 일단 그 전에 있었던 나라가 당나라예요. 근데 당나라가 우리로 말하면 후삼국 시대에 무너졌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대 10국이라고 해서 혼란한 시대가 되고요. 그때 이제 중국에서 이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여기 이제 누가 있었냐면 거란족이 있으면서 그들이 이제 요나라를 설립하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5대 10국으로 분열되었었던 중국의 본토 있죠. 여기가 드디어 통일됐습니다. 뭘로 통일됐냐면 송나라로 정리가 됐어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광종이 선택한 건 바로 뭐냐? 저 송나라와 수교를 합니다. 그때부터 송나라의 연호를 받아쓰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예상했을 때 고려가 지금 송나라와 수교를 맺고 연호를 받았습니다. 거란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적대 관계가 되죠. 그래서 광종 말고요. 다다음 성종 시기가 되면 거란이 침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침입이에요. 자, 그러면 광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종 다음을 가면 경종이 있는데 경종 같은 경우는 재위기간이 10년이 안 돼요.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전시과를 시작했다라고 해서 시정전시과를 시행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나중에 경제 파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번째 성종이 즉위를 해요.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성제라고 하면 일울 성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세요. 고려의 성종이고 조선의 성종이고 책 되게 좋아요. 공부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성종 같은 경우도요. 나는 할아버지였던 세종, 수양대군. 그렇게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난 학문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 그러니까 똑똑하고 도덕적인 인재 없어? 그러다 딱 눈에 띄는 게 김종직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의 성종이 김종직과 같은 그런 도덕주의자들이 이제 주로 등용을 했다면 고려의 성종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불교적인 거 그런 거 말고 나는 유학에 기반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즉위하자마자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건의서 올리시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 건의서 중에서 눈에 띈 게 바로 누구냐면 최승로가 올린 건의서가 되겠습니다. 자, 최승로를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최승로는 이때 젊은 분 아니에요. 나이 거의 60 가까이 되는 되게 이렇게 연륜 있는 그런 관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앞에 있었던 광종 시기 때 그가 주목받느냐? 그러진 않았어요. 다시 말하지만 광종 같은 경우는요. 왕권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육두품 출신이건 호족 세력이건 누르고 싶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승로 같은 사람을 등용하지 않아요. 최승로는 어렸을 때부터 영재 소리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조 왕건이 어렸을 때부터 너 진짜 똑똑하다 이랬었던 인물이지만 광종은 그를 예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 요직에 등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승로가 한참 뭐랄까 입신양명의 꿈을 꿨었던 30대 40대 때 서러운 시절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말년에 성종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성종 같은 경우는 순수 국내파였던 최승로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조 정적평이라는 게 뭐냐면 그가 앞에 있었던 5명의 왕에 대해서 쭉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좀 광종 부분 좀 주목이 되겠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은 괜찮아요. 왕의 이름은 소이며 그가 뭐 아주 영특하며 어쩌고저쩌고 쭉 가요. 그래서 처음에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뒤로 가다 보니까 불법을 너무 숭상하고 그러니까 불교를 너무 믿고 따르고 또 하나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 그래서 광종이 50에 사망하거든요.
아, 이것만 아니면 더 오래 살았을 텐데 너무 사람 많이 죽이고 너무 불교를 숭상해서 그래서 50에 죽은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무 28초로 올렸어요. 그러니 성종이시여. 성종은 너무 불교적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마시고요. 이러하게 나라를 통치하십시오라고 건의서를 올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성종 때 외울 거 되게 많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냥 이거는 외울 건데요. 중앙통치 조직은 이렇게 정비했고요. 지방은 이렇게 정비했고요. 앞서 흑창이라고 해서 흑창, 곡식 대여기간 있었잖아요. 그거 의창이라고 바꿨고요. 물가 조절하기 위해서 상평창 만들었고요. 팔관이랑 연등에 이거 돈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폐지. 고려 전체 기간 중에서 연등회와 팔관회가 폐지됐던 시기는 성종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곧바로 나중에 다시 복귀될 거거든요. 자, 그리고 성종 본인도 공부 좋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학교 만들어요. 이것이 최고의 교육기관인 국자감이 되겠고요. 지방에다가 향교를 설립했다고까지는 하지는 않아요. 그때는 향교라는 명칭을 쓰진 않아서. 대신에 경학박사, 의학박사, 이 경학박사라고 하는 건 똘똘이 박사예요. 뭐에 능통한, 경학에 능통한, 유교 경전에 능통한 사람을 경학박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은 의학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경학박사를 지방에 파견했다고 보니까 지방교육도 꽤 힘썼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신월과법이라고 하는 건요. 음서를 통해서 무시험 전형으로 관직에 나간 사람이 있어요. 무시험으로 통과된 건 좋은데 그래도 한 달에 시 3편 정도는 써봐. 그래서 실력 테스트 해볼게. 이런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종묘와 사직. 이거 종묘사직은 조선시대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항상 신하들이 폐하, 종묘와 사직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종묘사직이 조선시대 때는 나라 건국하면서 경복 공위치 딱 잡고 종묘사직 동시에 들어가요. 근데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성종시대 때 건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체계가 이제 잡혀간다. 유교적인 마인드로 국가를 운영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 있었던 광종식이 됐던 거 백시킨 거 몇 가지 있겠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 있냐면 노비 환전법이 있어요. 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비였다가 그냥 일반 평민으로 풀어줬는데 다시 그중에서 행실이 불손해요. 이런 경우는 다시 노비로 돌려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종의 여러 가지 개혁이 뭐랄까 중단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란과 1차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바로 성종 시기가 돼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는 이제 시대가 살짝 지나갑니다. 어느 시대가 됐냐? 11세기 넘어갑니다. 벌써 고려가 건국된 지 100여 년 정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8번째 현종이란 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앞서서 강의 맨 처음 시작할 때요. 11세기, 12세기 왕들 6명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한 내용 중에 별로 없어요. 네, 기억했다. 그때는 기억했겠죠. 네,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여러분께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현종 전이 이제 7번째 왕이었던 목종이 되겠습니다. 목종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케이스는 아니지만 조금 유약했나 봐요. 대신에 이제 그의 엄마가 천추태후가 되겠는데 이 천추태후가 탭다 세. 그러면서 천추태후는 또 남자친구도 사귀어요. 김치향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좀 주도를 하면서 전국을 운영하게 되자 여기에 반발을 한 강조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목종을 폐위시키고 그 엄마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현종을 옹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종하면 꼭 이 이야기가 나와줘요. 강조라고 해서 왕 아닙니다. 그냥 무인이에요. 군인이거든요. 그의 쿠데타를 통해서 목종이 폐위되었다. 되셨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그럼 이런 것들이 뭔가 또 다른 사건을 유발했겠네요? 네, 맞아요. 앞서서 바로 성종 시기 때 거란이 1차 쳐들어왔다라는 얘기 했었죠. 근데 1차 쳐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땅 엄청 얻는 계기가 있어요. 어차피 그거는 다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지금은 그냥 그렇게만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때 서희가 나가서 강동 육주를 얻어오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거란이랑 잘 안 만나요. 근데 여전히 적대시 갑니다. 그러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거란이 다시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이 2차 침입이 되겠고요. 그러다가 또 더 쳐들어와요. 3차 침입. 그래서 현종 시기하면 2차, 3차 침입 있었다. 이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기기는 이깁니다. 자, 그러면 왜 저기 침입을 무찔렀어요?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상황 수습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현종 시기 때도 나름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정비가 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 주목할 것이 특히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요. 오도, 양계, 경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경기가 딱 들어가 보니까 뭔가 지방행정구역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 같죠? 네, 맞아요. 오도, 양계, 경기라고 하면 고려시대 지방을 그러니까 오도, 경기도, 그다음에 저기 위쪽에 양계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제도의 정비가 이때 거의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주연공거법, 요것도 같은 연결 과정인데 그냥 일단 바라만 주세요. 요거 제가 바로 다음 시간에 강의할 거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건 현종 시기 때 지방제도가 갖춰졌다. 요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적어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 중요해요. 연등해랑 팔간에 언제 없앴다고요? 성종 시기. 최승로가 제안해서 없앴죠? 요거 다시 재개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게 바로 이제 현종 시기가 되고요.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요. 고려가 아주 평안한 태평성대 시기를 100년을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현종하면 이제 태평성대 시기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태평성대 시기가 시작이 됐고 가장 클라이맥스 시기가 바로 언제가 되냐면 문종 시기가 돼요. 그래서 최고 전성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고려의 문종이라는 왕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최고 전성기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시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자연, 최충. 일단 이 두 사람은 문벌 귀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문벌 귀족이라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로열 패밀리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되게 금수저 집안이에요. 그래서 금수저 집안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과거 시험 공부하지 않아도 무시험 전형으로 관리로 임명될 수도 있고요. 우리 집안은 자자손손 내려오는 막 땅도 있고요. 그래서 로열 패밀리 금수저예요. 단 이들 때부터 금수저예요. 그 전 때부터 어마무시 그런 거보다는요. 보통 이들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들이 과거 시험에 그냥 합격도 아니고 막 장원급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의 자식들도 막 합격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들이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 자, 먼저 이자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자연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하기도 하거니와 특히 문종에게 세 딸을 시집을 보내요. 한 명은 왕후가 되고요. 나머지 후궁이 됩니다. 어마무시하잖아요. 문종에게 이제 부인이 5인데 그중에 3명이 이자연의 딸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문벌 귀족에서 유명한 집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경원 이씨인데 그 경원 이씨가 약 80여 년을 거쳐서 왕비를 배출하거든요. 그 시작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자, 두 번째.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종 시기 때 최고관직까지 올라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까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70여 세가 됐을 때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은퇴하겠습니다라고 물러나는데 일단 뭐 지식도 이미 이제 정말 무르익으신 거죠. 그다음에 정치적 경험과 연륜 모든 게 있죠. 그래서 그냥 있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또 하나가 고려의 교육 수준이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사설 교육기관을 만들어요. 학원을 차립니다. 그래서 그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여기서 공부하고 나면 과거에 막 쩍쩍 합격해요. 막 수석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구제학당이라고 해요. 제라고 하는 건 기숙사예요. 9개의 반으로 운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개의 반으로 운영되었다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구제학당이 설립이 됐고 자, 이러다 보니 그러니까 높은 관직을 차지했었고 관직 차지하고 있던 기간 동안 한국교육평가원 원장역 정도를 이제 역임을 했다. 수능 출제위원장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람도 은퇴했을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하던 보직이 있으니까 나 교육기관 차릴래. 이러다 보니 곳곳에 세워지는 거야. 그래서 모두 12군데 학교. 최충이 세웠던 구제학당을 포함해서 모두 12개가 수도 개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 8학군이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학 12도. 그럼 여러분들 관리 출신, 그것도 고위직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수능 출제위원장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프라이빗 스쿨을 만들었어요. 당연히 학생들이 여기에 몰리겠죠. 그럼 그때부터 관학,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교육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후의 왕들 보면 관학을 부흥시켜서 계속 노력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문종 시기 하면 이 두 사람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건 좀 가볍지만 그래도 기억하실 게 있는데요. 남경을 설치한 거. 남경은 여러분들 지금의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말하면 나중에 한양이 되는 곳이겠죠. 여기가 명당 자리다. 풍수지리설에 기반을 해서 여기가 이제 남경이 되겠습니다. 흥왕사라고 하는 이 절을 건립하는데 이 흥왕사라는 절이 나중에
문종에게 아들들이 있는데 이 4명의 아들 중에서요. 첫째, 둘째, 셋째 아들 다 왕이에요. 다 왕을 합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은 승려가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의천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의천과 관련돼서 흥왕사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전시관에 왔는데요. 여러분 전시가가 이게 2번에 걸쳐 수정을 해요. 근데 이때가 이제 마지막 수정입니다. 그 마지막 수정본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전시가가 뭐예요? 그래서 그 전시가예요. 그래서 전시가의 가장 기본적인 이 모델이 문종 시기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저는 11세기와 12세기에 6명의 왕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2명을 봤어요. 그럼 3번째 들어가겠죠? 그 3번째는 문종의 첫째 아들 아니에요. 둘째 아들 아니에요. 누구냐? 셋째 아들이면서 왕이 된 숙종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숙종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숙종의 아빠가 문종이었죠. 그러니까 숙종으로 말하면 이제 뭐 친엄마를 비롯해서 이모를 비롯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일단 이자연의 딸들이었었어요. 거기다가 자신의 형이 있거든요. 그 형들도 또 그쪽 집안 다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건 다 왕실 외척이 죄다 경원 이씨 집안이야? 나는 경원 이씨 집안의 여인을 드리지 않겠어라 해서 그는 거부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 숙종이 왕이 되었을 때 고려 사회가 이제 보수화가 되다 보니 민심도 조금 이탈하기 시작하고요. 왕실과 외척 간의 갈등도 벌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경원 씨 등용하지 않겠어.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렇다고 혼자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숙종의 정책 파트너 하면 3사람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김희재, 의천, 윤관. 김희재, 의천, 윤관. 일단 의천이라고 하면 숙종에게는 동생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유명한 승려니까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윤관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뭐 별무 많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김희재는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과서에 안 나와요. 김희재라고 하는 인물은요. 이 사람은 도사예요. 그러니까 도교나 아니면은 뭐 풍수지리나 이런 쪽에 능통한 이제 도사 쪽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숙종 딱 즉위년에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지금 왕께서 즉위한 이 해가 아주 특별한 해예요. 고려가 건국된 지 딱 정확히 160년 되는 해입니다. 뭔가 딱 맞아뜨는 이런 해 때 우리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남경으로 도읍지를 아예 옮깁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신 고려의 경자가 몇 개가 있냐면 일단 개경, 서경이 있어요.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동경이라고 해서 여기가 금성이에요. 이것도 이제 성종식 때 설치는 했는데 제가 그냥 아까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려는 이렇게 3경 체제로 가는데 문종 시기가 되면 이 동경 없애고요. 지금의 서울, 옛 한양 여기를 남경이라고 말하면서 3경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뒀는데 만들어두는 건 물론이거니와 개경에서 아예 남경으로 천도를 해제라고 김희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경 개창 도감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도감이라고 하는 건 임시관청이에요. 그래서 남경에다가 막 국굴 같은 거 만들면서 천도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 김희재가 도참 비기를 쫙 봤더니 도참 비기라고 하면 예언서 같은 거야. 그걸 쫙 봤더니 남경으로 도읍지를 딱 옮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임금이 개경, 서경, 남경에 4개월씩 머무르게 된다면 주변의 나라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숙종이 그 말에 따라서 궁궐을 만들기도 했다라고요. 그러니까 시도를 했었습니다.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개경을 기반으로 했었던 문벌귀족 견제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아들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의천은요.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송나라로 유학을 1년 갔다 와요. 그래서 가서 막 관련된 불교 서적도 모으고 거기는 이제 고승들도 만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돌아다니면서 송나라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중국 송나라는 물론 여러분 시험에서 다루진 않지만 중국 역사상 경제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어떤 학자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왜 중국이 산업혁명을 못 일으켰지? 송나라 여러 가지 상황 보면 이미 그들은 송나라 시기 때요. 석탄 써가지고요. 대량으로 물건 생산하고 그래요. 그러했던 중국이 왜 영국보다 산업혁명을 먼저 시행하지 못한 거지? 이거 완전 미스테리야 라고 평가할 만큼
송나라라고 한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번성한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1년을 머무르면서 의천이 쫙 봤더니 이 돈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엉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엉아야, 봤더니 중국 사람은 화폐를 쓴다. 국가가 이 화폐를 통제한다면 결국 경제를 장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꽤 괜찮은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전도감 똑같습니다. 도감이라고 했으니까 임시관청이 되겠고요. 주 만들어요. 뭐 동전을 만듭니다. 주전도감이라는 걸 설치하고 난 다음에 동전을 만들기 시작해요. 해동통보, 해동중보, 사만통보, 사만중보 이런 각종 동전을 만드는 거 결국 국가가 경제를 장악하고 싶다라는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의천은 후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천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교장이라고 하는 걸 가능하기도 하고요. 해동 천태종을 창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속에는 무엇을 하고 싶은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은 숙종의 의중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윤관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 또 갑자기 여진족이 막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별무반인 특수군대를 만들어요. 별무반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건 신기군입니다. 이들이 기병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병 위주입니다. 근데 보병 위주로 유목민족을 상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신기군에 편성시키게 됩니다. 되셨죠? 자, 이게 이제 숙종의 여러 가지 개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숙종이 죽고요. 그의 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이 서적포. 이거는 국자감에 있는 출판사라고 보시면 돼요. 앞서서 문종 시기 때 이렇게 뭐랄까요? 사학시비도가 만들어지면서 관학 수준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숙종이든 그다음에 예종이든 인종이든 계속 관학을 부흥시키려고 하는데 숙종이 노력했던 게 서적포라고 해서 국자감 안에 별도의 출판 기관을 만들어 두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숙종의 아들과 그 손자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예종. 이 예종 시기 때 여전히 윤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관 먼저 보신다면 윤관이요. 앞서 별무반 만들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별무반을 끌고 가서 여진족을 상대로 싸워 이겼어요. 그래서 동북 구성을 축조해요. 단, 보통 우리가 이런 게 나오면 그게 어디 있어요? 라고 위치가 나오겠죠. 얘는 위치 안 나와요. 왜냐? 위치가 어딘지 아직까지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여진족을 상대로 그래도 우리가 나름 영토를 차지할 만큼 기자가 좀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종 시기 때 보니까 관학진흥책 쭉 나와요. 숙종에 이어서. 칠제라고 해서요. 국장학에 가면 정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정규 프로그램 말고요. 특강들을 만들어요. 이 특강이 모두 7개라 해서 칠제라고 불러줍니다. 특강 수업. 특강 수업 왜 열어줄까요? 과거시험 합격률 올리기 위해서 특강을 만든 겁니다. 청연각, 보문각이라고 하는 건요. 이건 학술 연구기관, 도서관 같은 거예요. 이걸 만들어둬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서적 보급해가면서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을 좀 개선시켜주는 거겠죠. 양연고, 이거는 뭐냐면 기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자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같은 걸 지원하기 위해서 양연고라고 하는 기금을 운영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간무를 파견합니다.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간무를 파견한다는 건 어디에 보내는 거냐? 지방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방에 속현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는 아직 지방관리가 파견되지 못한 지역인데 거기에 임시적으로 지방관리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켰다. 이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예종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도 교과서에서 배울 수는 없는데 예전이라고 하면 7차 교육과정 그건 제가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때 교과서에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닥 비중 있게 가르치진 않았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사상이라는 종교를 보시면 절반은 불교고 절반은 제가 유교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위치를 장악하고 있는 게 있어요. 도교나 풍수지리설. 우리는 항상 도교나 풍수지리설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교라고 하는 건 잡신을 믿어요. 그래서 뭘까요? 저기 가면은 신선도 있고 뭐 이런 걸 믿는 게 이제 도교가 되겠는데 근데 이 도교는 주류 사상으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 사이에서 약간 틈바구니 정도였었는데 근데 예종은 그 도교의 위상을 확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도교 사원이라는 게 별도로 딱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로 도교가 하는 거는 하늘에다 제사 지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걸 초제라고 불러주는데
보통은 별도의 기관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궁궐에 가면 이렇게 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단상 마련을 두고 제사 지내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예종은 불교 세력을 누르고 싶은 거예요. 왜? 불교라고 하는 것이 문벌귀족과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가 마련한 것이 복원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도교 사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의미 있죠. 근데 워낙 교과서 이렇게 한 줄 슝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공부할 때는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게 또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면 얘가 또 뭐냐 싶어서 여러분들 막 머리 아파요. 실제로 요즘에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워낙 선지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종하면 복원궁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쉬운 듯 하면서 내용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막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기 시작하실 텐데요. 그래도 이 정도는 가볍게 하셔야지 그게 공무원 시험이에요. 자, 이번에는 인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종에선 여러분들이요, 주목할 사람이 4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서긍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이 서긍이요, 고려에 와서 한 달간 머무르게 됩니다. 왜 오게 되냐면 예종이 사망하고 이제 인종이 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장례식이 벌어질 테니 사절단이 와가지고요, 그 장례식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국상에 참여하는데, 그러면서 서긍이 우리 땅에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게 바로 고려 도경이에요. 그래서 이 고려 도경을 보면 그 당시 고려의 모습이 있어요. 와서 봤더니 와, 중국은 산이라고 별로 없는데 고려는 곳곳이 다 산이야. 그리고 그 산을 깎아서 계단으로 논을 만들었구나. 되게 신기하다. 계단식 논에 대한 언급을 한다라든지, 역시 고려의 청자는 최고다. 그 빛깔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있어요. 고려 도경은 은근히 사료를 많이 따요. 여러분께서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다 보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출문제에서 사료만 뜨는 것이 아니라 순서별 문제에서 떠요. 요즘 여러분들 문제 나오면 저기 앞쪽 10세기 태조에서부터 출발해서 성종 시기는요, 너무 많이 나오는 고전 문제에서 오히려 안 나오고, 많이 나오는 건 11과 12세기에서 여러분들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조절이 되거든요. 그럴 때 서궁의 고려 도경, 이거 인종 시기라는 거 명확하게 시점 잡아 두셔야 돼요. 그것도 인종 즉위 초랑 관련돼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3사람 남았죠. 그 3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들입니다. 이자겸, 묘청, 김부실, 같은 시대 인물이에요. 자, 먼저 이자겸. 이 이자겸은 경원 이씨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자겸 같은 경우는 자신의 딸을 예종에게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종과 이자겸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인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인종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1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은 이제 어리다 보니까 다음 왕을 누구로 옹립시킬 것인가? 당연히 인종이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예종의 동생이어야 된다. 쪽이 약간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자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외손자가 왕이 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자겸이 힘을 실어서 인종을 왕으로 올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종 초반에는 이자겸이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금나라예요. 금나라면 이제 여진족. 여러분들 윤관이 동북 구성을 축조하고요. 그 전에 윤관이 별무만 맺는 거, 이거 다 여진족 견제하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여진족을 더 이상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수준 장대가 안 돼요. 아예 나라를 금이라고 만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자겸은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들에 대해서 4대 요구하는 거 받아들여 주자라고 그가 수용을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얼마 안 가서 죽어요. 왜 죽게 됐느냐?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에요. 잠깐만요. 여기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내용은 이겁니다. 자, 이자겸은 인종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왜 할아버지고요. 그걸 왕으로 옹립시켜주는 제1등 공신이 되죠. 근데 문제는 이자겸 같은 경우는 인종이 혹시 다른 집안의 여인을 왕비로 들일까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자신의 셋째 딸과 넷째 딸마저도 인종에게 혼인을 시켜요. 그럼 이제 이게 족보가 되게 복잡해져요. 인종은 자기 이모들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자 인종이 결국 이자겸을 견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제, 비속어가 나올 뻔했어요. 한방. 그래서 견제하려고 해요. 근데 이자겸이 그것을 눈치를 채고요. 결국은 인종에게 이제 반격에 들어갔어요. 물론 그렇다 해서 인종을 제거한 것은 아니고요. 이 과정 속에서 이자겸이 군대를 동원했었기 때문에 궁궐이 불타버려요. 그래서 한동안 인종이 궁궐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자겸 집에서 머무르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럼 이러한 일단 1차전에서 이자겸이 이겼죠. 그러다가 인종이 다시 반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 이자겸과 연대를 했었던 인물은 척춘경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척춘경 같은 경우는
전설적인 무인이래요. 그냥 칼 한 자루만 있으면 슉슉슉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한 팀이었으나 인종이 척준경에게 나라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자겸을 제거해야 되겠다. 네가 나와 함께하자 라고 해서 결국 척준경이 이자겸을 제거를 해요. 그래서 죽이는 건 아니고 결국 그래서 체포가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 건 이자겸이 내가 왕이 되겠다 라는 뜻을 품고 인종을 위협했던 사건이지만 결국 인종의 반격으로 인해서 이자겸이 귀양을 가고 그의 딸들은 다 패비가 되면서 끝나는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질적인 문제는 이건 거죠. 문벌 귀족이 왕권매저 노리고 있었다. 되셨죠? 자, 그만큼 고려 사회의 내부적인 모순이 더 심화되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자겸의 난이 진압되고 난 다음에 인종의 마음은 완전 가시밭길이에요. 그렇죠? 외할아버지 귀양 보냈죠. 나의 이모이자 나의 부인들 다 패비 만들어 버렸죠. 궁궐은 불타죠. 너무 심란해요. 이렇게 너무 심란할 때 짜잔짠 하고 누가 나타나느냐? 묘청이 나타납니다. 묘청은 승려이고요. 그의 또 다른 파트너인 정지상, 최고의 지식인 중에 천재의 시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들이 왕에게 내온 핵심적인 주장은 바로 뭐냐? 왕이시여 도읍을 옮깁시다 라는 걸 주장을 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요. 너무 개경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거 이거 잘못된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사단이 다 난 것 자체가 수도 개경의 운빨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세가 아주 강한 서경으로 옮겨가면 그만큼 나라가 강성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뜯어 고쳐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앞서서 금나라 4대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금나라 정벌하러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종이 좋아 라고 해서 그래 도읍지 옮기자. 그래서 궁궐 막 짓고요. 옮겨갈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김부식으로 대표되어지는 기존에 있었던 문벌 귀족들. 자, 그들은 도읍지천도 당연히 반대해요. 그들은 개경을 기반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대하고요. 그들은 아무래도 특권 세력이다 보니까 기존의 것에 대해서 변화하는 거 원하지 않았을 거고요. 금나라 상대로 싸운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나라 4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쪽인 거죠. 그래도 왕은 처음에 이쪽 편이었어요. 그래서 궁궐 다 만들어 놓고 가야지라고 하는데 이건 뭐 궁궐에 막 벼락투치고요. 때가 아닌 홍수가 일어나 사람 떠내려가 막 죽고 이래요. 그러니까 인종이 보기에 뭐야 이렇게 기운 좋은 땅이라는 건데 이곳에 가는데 막 그런 막 요상한 사건이 벌어져. 그럼 나는 얘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 가 라면서 왕의 입장이 이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럼 이랬을 때 그들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은 여러분 아시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이제 난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대위국이라고 하고요. 연호를 천계라고 해서 그들이 봉기를 하게 되지만 결국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서 1년 만에 진압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그러니까 지나치게 수도 개경에 집중되어 있던 것에 대해서 지방 세력들이 반발하였다라고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 끝나고 난 다음에 왕은 김부식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편찬하거나라고 했고 그래서 남아있는 삼국사기가 바로 이때 편찬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왕들 있죠. 그 왕들 중에서 여기 일단 5번째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이 5번째 왕까지를 정리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세기, 12세기에 되면서 이제 문벌 귀족사회가 형성이 됐고요. 그 대표적인 게 경원이 씨의 이자겸이 있고요. 경주 김씨의 김부식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들이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왕이라든지 나머지 지방 세력들의 반발이 상당히 컸을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왕들에서 잠깐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11세기랑 12세기 왕이라고 하면 모두 6명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11세기 때 왕이라고 하면 현종에서부터 출발할 것이고요. 문종이 있고요. 숙종이 있어요. 그 다음에 12세기 때는 예종이 있어요. 그리고 인종이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의종까지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현종, 문종 시기에 하면 정치로 되게 안정된 시기라고 말씀드렸어요. 태평성대가 시작이 됐고요.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숙종 시기 때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외척 세력 너무 강해진다라든지 민심이 이반되고 있는 부분에서 걱정을 하다 보니까 숙종이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경원 이씨 집안의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어. 라는 걸 시작으로 해서 남경으로 도읍지로 옮겨보려고 하는 시도까지도 하고 전체적으로는 왕권 강화를 시도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종 같은 경우는 대단히 특이하게 도교를 전면에 딱 내세우기도 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반면에 인종식 때 같은 경우는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런 걸 통해서 내부적인 목순이 폭발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의종식이 이때 바로 무신정변이 일어납니다. 되셨나요? 암기를 하실 때요. 정말 뜬금없는데요. 현종, 문종, 숙종의 앞글자를 따서 그냥 현문숙, 현문숙 이렇게 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으시겠지만 제가 동네에 친하게 지내는 학부모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 이제 친구 어머님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문숙 씨가 있어요. 근데 이 문숙 씨가 되게 현명해요. 그래서 제가 현명한 문숙 씨라고 얘기하거든요. 되게 말도 안 되죠. 현명한 문숙 씨, 현문숙, 현명한 문숙 씨, 예, 비웃지 말아주시고요. 예인의 아무 뜻도 없어요. 그냥 예인의, 예인의. 현명한 문숙 씨랑 예인의 6분 기억하셔야 돼요. 현명한 문숙 씨, 예인의. 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특히 왕중에서 문벌 귀족에 대해서 견제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면 숙종과 인종 쪽에 나와 있습니다. 숙종, 예종, 인종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 세력 중에서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가장 대표적이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결국은 다 실패로 끝났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특히 이자겸의 난이라든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요. 군인들의 경험치가 향상이 되었겠죠. 그리고 그들의 내부적 불만은 계속 쌓여져 갔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1170년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되셨나요? 원래 오늘 강의는 여기 더 뒤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미 1시간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무리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뒷부분은 연결해서 추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